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정말 끔찍했던 일주일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내려 처음 가보는 신도시 길을 걸었습니다. GPS를 보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들 성훈이의 아내 미선이에게서 사흘 전 급한 전화가 왔었거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선이는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며 손자 지우를 일주일만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훈이는 마침 중국 출장 중이라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의 첫 느낌은 압도감이었습니다. 20층이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며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회색 요새 같았습니다. 경비실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가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와 운동화가 이곳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방문 신고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좋은 곳에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15층에서 내려 1503호를 찾아 걸어가는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미선이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감기에 걸렸거나 많이 지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아래쪽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입원했다던 사람치고는 병원 가운을 입지도 않고 있었고요. 더 이상한 건 입술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목에는 예쁜 실크 스카프를 둘렀는데 한여름도 아닌데 실내에서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제가 미선이를 자세히 보고 있자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라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팔짱을 끼고 안으로 데려갔을 텐데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몸은 어떠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이선희는 그냥 좀 어지럽다고만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살 손자 지우가 거대한 가죽 소파 구석에 작디작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평소 할머니만 보면 천방지축 뛰어와 안기던 아이가 마치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어요. 지우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맑고 천진난만했던 눈빛 대신 어른처럼 경계하는 시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우야 할머니 왔다고 다정하게 부르며 다가가자 아이는 움찔하며 소파 구석으로 더 깊숙이 몸을 밀어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금속성 열쇠 소리가 들려왔어요.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두세 번 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미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경직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미선이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을 때 거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고 팔뚝이 두꺼웠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는 팔뚝 중간까지 걷어올려져 있었습니다.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과 손등에는 검은색 타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 남자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음험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는 저를 발견하자 갑자기 표정을 바꿔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가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선이 직장 상사 강 부장이라고 합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집에 이렇게 편하게 들어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더욱이 그가 미선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사가 직원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기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차갑고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상사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자 이선희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회사 일로 강 부장님께 신세를 많이 져서 집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이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바닥만 향하고 있었어요. 강 부장이라는 남자는 제가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냐고 묻자고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갈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파에 더 깊숙이 앉으며 다리를 넓게 벌렸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그러더니 미선이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미선이는 마치 조건반사처럼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여유로운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걱정이 되어 부엌으로 따라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선이의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찬장에서 컵을 꺼내려다가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기를 두어 번 했고요. 물을 따르는 손도 너무 떨려서 컵 밖으로 물이 튀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손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러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이선희는 그냥 좀 긴장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의 극도의 공포감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더욱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 부장이 지우를 자기 무릎 위에 억지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경직시킨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부장은 지우의 턱을 자기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우야 아저씨가 무서워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압적이었어요. 아이의 작은 턱을 움켜쥐는 힘이 상당했을 겁니다. 착하게 있으면 아저씨가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럴 텐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유혹과 동시에 차가운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깜빡이며 엄마를 찾는 듯한 절망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선이가 음료수를 가져오자 강 부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빙그레 웃었어요. 미선 씨 참 착해.
이래서 내가 아껴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선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드는 것을 봤습니다. 강 부장은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이선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이게 뭐야? 손목에 왜 이런 자국이 있어? 라고 물으며 이선희의 소매를 강제로 걷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미선희의 손목에는 누군가 매우 세게 잡은 듯한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의 모양까지 그대로 찍혀 있는 자국이었습니다. 미선희는 황급히 그냥 문에 끼었다고 변명했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문에 끼어서 생기는 상처와는 모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강 부장은 조심해야지 소중한 몸인데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걱정이 아닌 소름 끼치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와도 강 부장은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어보자. 자신이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사정이 있다며 미선이한테 미리 말해뒀다고 했습니다. 미선이는 마치 연습된 대답처럼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에 갔을 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선이가 냉장고 앞에서 완전히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달걀을 들고 있었는데 그 달걀이 이미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니 어머님 죄송해요라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선이가 바닥에 달걀을 치우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어요. 목에 둘렀던 실크 스카프가 살짝 벗겨지면서 목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곳에는 손톱으로 핥힌 듯한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세로로 길게 난 상처들이 목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 있었어요. 명백히 누군가 목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강하게 조른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자 이선희는 번개 같은 속도로 스카프를 다시 둘러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알레르기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런 모양의 알레르기는 세상에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상에 놓인 음식들을 품평하며 이건 짜다. 그건 싱겁다며 트집을 잡았고요. 미선이는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없이 이것저것 가져다 주면서 정작 자신은 밥 한 수저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식당 서빙 직원처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지우는 아예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가져다 주려 해도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어요. 그러자 강 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는 원래 이래요 버릇이 없어서라고 말하더니 지우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우야, 할머니 말씀 안 들을 거야. 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집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그 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라 온몸을 움츠렸고 이선희는 황급히 아이를 감쌌어요. 지우야, 엄마가 먹여줄게. 자, 입 벌려 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강 부장의 눈치를 보며 먹었어요. 마치 언제 또 소리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우를 씻기려고 욕실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의 등과 팔에 멍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동그란 멍, 길쭉한 멍, 손가락 모양의 멍. 아이들이 뛰어놀다 생기는 자연스러운 멍이 아니라 명백히 누군가 일부러 때리거나 꼬집어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특히 등 부분에는 어른의 주먹 크기만한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다쳤느냐고 물어보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저었어요.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다시 물어보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힐끔 보더니 제 귀에 입을 바짝 가까이 댔어요. 그리고 모기 소리보다도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엄마 때려. 지우도 때려.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절망적인 고백은 제 심장을 멈춰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언제부터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니 아이는 몰라 오래됐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아저씨 오면 엄마가 울고 자기도 무서워서 온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며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저 강 부장이라는 남자는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손자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거든요. 미선이가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벽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시어머니 들으면 어떡해. 너 또 말썽 부릴 거야 라는 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미선이가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지우가 본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 부장은 지우도 이제 다 알 나이라며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들리는 소리들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분명한 건 미선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완전히 관계없이 무언가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이의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씩 웃으며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밤에 시끄럽지는 않았죠? 라고 가식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잘 잤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미선 씨,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죠? 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했어요. 미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어요. 강 부장이 외출한 사이 저는 미선이를 단단히 붙잡고 추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저 사람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미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회사 상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회사 돈을 실수로 잘못 처리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강 부장이 알게 됐는데 처음엔 도와주겠다며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밥 한번 같이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 요구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훈이한테 말하겠다고, 회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 증거가 없다며 다 자신이
먼저 잘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까지 해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울며 호소했어요. 성훈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저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 부장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봤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미선이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은 뭔가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그는 미선이에게 다가가서 턱을 거칠게 잡았어요. 미선 씨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얘기 안 했겠죠? 라며 협박했습니다. 미선이는 공포에 떨며 아무 얘기 안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야지 괜한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는 강 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좀 예민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잘 달래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와 손자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강 부장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미선이 방으로 갔습니다. 미선이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겠느냐며 혼자서는 정말 무섭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다고, 제가 찾아주겠다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강 부장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미선이에게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찰서에 가자고 했어요. 미선이는 불안해하며 증거가 없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증거는 내 몸에 다 있다고, 지우도 봤다고,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했어요. 미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살 수 없겠다며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는 지우를 데리고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사 분쟁인 것 같다며 소극적이던 경찰관도 미선이의 상처들과 아이의 증언을 듣고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건 명백한 강요죄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혐의도 있다고 했어요. 수사관은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에게 며칠만 더 증거를 수집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위험하지 않겠냐고 걱정했지만 수사관은 24시간 보호하겠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시니까 용의자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강 부장이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었느냐며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어머님이랑 마트만 다녀왔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뭔 짓을 했냐고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일제히 거실로 몰려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강민수 씨 강요미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으며
일그러졌어요. 그는 미선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게 너 때문에 내가 라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경찰들의 수사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 부장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미선이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어요. 미선이 몸에 있는 상처들과 지우의 증언, 그리고 디지털 증거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죄상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강 부장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선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라고 했어요. 강 부장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제목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미선이는 완전히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생기를 되찾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지우도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가끔 제가 놀러 가면 지우가 달려와 안기며 말해요. 할머니 이제 무서운 아저씨 안 와요. 할머니가 쫓아보냈어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면 때로는 침묵이 악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맞서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더라도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이 끔찍했던 일주일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